2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정부가 매매, 전세가 다밥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 등입니다. 또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하면서 탈세나 대출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를 찾아서 이달 중 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국세청과 경찰,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됩니다. 부동산 얘기는요, 잠시 후에 신반장 말제 때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강지영 현장 반장과 함께 할 건데요. 대한의사협회가요, 모레 14일로 예정됐던 의사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잖아요. 일단 현장 브리핑에서 그 내용 다룰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짚어보고요. 오늘 당정청이 호우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2배로. 그렇습니다. 4차 추가 편성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4차 추경 얘기가 많이 지금 이제 여야에서 네. 거론을 했는데 일단은 그럼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했군요. 맞습니다. 자, 보수단체들이 토요일, 그러니까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서울시와 경찰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인데요. 네. 서울시는 해당 단체들의 집회 취소를 요청한 상태고요. 어제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들이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 금지 명령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맞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죠.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부지사, 신임 사회수석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다주택 여부가 인사검증의 주요 기준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부터 남부 지역 폭우 피해 현장을 찾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선 수해 현장에 나가 있는 장관과 도지사 또 마을 주민들을 화상으로 연결했는데요. 화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걸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딴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느닷없이 큰 물난리가 나갔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제1순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네, 어제 화상으로 연결한 구례 주민이죠. 가장 먼저 오늘 찾은 곳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입니다.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구례읍 양정마을에선 지붕 위에 올라간 어미소가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티다 가까스로 구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성공적으로 땅에 내려온 장면을 제가 이제 복국장에 한컷 정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붕 위에서 내려왔던 어미소가 조금 전에 송아지 2마리를 출산했다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구출된 뒤에 오늘 새벽에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네, 천만다행스러운 반가운 소식이었죠. 자, 주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번 피해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재난지역으로 정해달라는 요청이 특히 많았습니다. 네, 많이 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재다. 방류로 인한 인재입니다. 특별 재난구역 설치해 주십시오. 아마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어제 이제 요청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와서 보니 실제로 무슨 계획을 계속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2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금고에 묵혀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도 9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주택침수가 되면은 모든 생필품 살림들이 다 침수가 돼서 새로 장만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지금 경남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은 5억 원이 남아 있고요. 예치금은 229억 원 있기 때문에 이 예치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내렸고요. 오늘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를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액수는 5천억 원 수준인데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가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문 대통령 오늘 아침 이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청와대 소속 비서관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공식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 그리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 비서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입니다. 호영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로써 지난 7일 사표를 쓴 6명 중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혜숙 인사수석만 남고 모두 교체됐습니다. 김혜숙 수석은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동료 변호사 출신인데요. 현 정부의 법제처장을 거쳐서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주택자이지만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도 아직 안 팔리고 있는 점 등을 소위 정상 참작해서 유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 참모 논란 과정에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먼저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고 최근에 반포의 아파트도 동일 면적 역대 최고가인 11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24년 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약 8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건데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굴레를 벗었으니 유임의 명분은 갖추게 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려면 집 정도는 팔아야 자격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주택 여부가 새 인사검증 기준이 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이 묻기도 전에 이 두 신임 수석의 부동산 보유 현황부터 줄줄이 설명했는데요. 둘 다 현재는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매매 계약 후 처분 중인 사실상의 1주택자라는 겁니다. 자, 이 다주택 여부가 고위공직의 진출에 혹은 승진에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반면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당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만 놓고 봐도 여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예. 그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공개 못할 가족사가 있다며 김 전 수석을 두둔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문득 얼마 전이었죠. 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나는 어쩌다가 다주택자가 됐다라면서 이 다주택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게 떠오릅니다. 자, 맞습니다. 이 각자 사정에 따라 또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될 수는 있지만 또 모든 다주택자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입니다.
정부가 이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 정책을 펴는데 고위공직자가 나 혼자만 사정이 있는 다주택, 어쩔 수 없는 다주택을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가지라고 하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면서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 매월 내가 팔았는지를 파악해서 트위터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성 기준된 다주택, 문 대통령은 호흡 피해 현장으로입니다. 그저께 저희 정치부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청와대 수석 3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2차 추가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이죠. 지난 7일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6명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쨌든 후속 인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일단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설명을 했지만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내정이 됐고요. 김현명 사회수석 후임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된 거죠. 네, 뭐 두 사람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출신인데요.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고요. 또 올 1월까지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인데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책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강원도 출신입니다. 정 수석은 양구, 그리고 윤 수석은 원주 출신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7월 초죠. 서훈 국간부실장으로 시작한 청와대 개편이 근 한 달 사이에 수석급 이상 참모가 15명인데 그중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이제 절반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3기 청와대 체제가 얼추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신 반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임되는 거예요? 유임인데 한시적인 유임이다라는 표현이 더 좀 정확할 듯합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가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항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점에서 이뤄진 일괄 사표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여당 내에서는요, 사표를 낸 사람은 다 인사를 하는 게 상식이다. 일단 유임보다는 수습을 한 후에 교체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일괄 사표를 냈던 6명 중에 2명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는 지금 이제 신 반장이 분석을 한 거고요. 또 김회숙 인사수석도 일단 남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주택자 논란에 포함됐던 그런 인물이지만은 일단 집을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팔리지 않은 그런 좀 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또 해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세보다 네. 1,000만 원씩 또 네. 안 팔려서 또 1,000만 원씩 그렇죠. 계속 낮췄는데도 팔리지 네. 않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양해가 구해진 네. 듯합니다. 네. 아, 근데요, 신 반장,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바뀐 거죠? 맞습니다. 최근 교체된 다른 수석들과 달리 이제는 전 수석이죠. 김현명 사회수석은 스스로 사의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또 소속으로 봤을 때도 시민사회수석, 교체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산하지만 이 사회수석은 비서실이 아닌 정책실, 즉 김상조 정책실장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바뀌었을까요? 이 다른 수석 비서관들이 사실상 경질이 된 것이라면 이 김현명 수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른 요직으로 좀 인사 이동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에 새로운 검증 기준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조 반장, 다주택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하면 누구누구를 임명했다, 경력은 이렇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일반적이죠. 네.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곤 하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먼저 질문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에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각각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처분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청와대 참모에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된 만큼 보유 주택 수가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설명해 준다는 친절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정 반장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 수석이라고 이제 헷갈렸죠. 지금 상승률이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줄었다. 이 논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은 그제 대통령과 참모들이 부동산 안정화되고 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거 아닌가? 뭐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체감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아니고요. 민간 업체인 부동산 114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509만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지난달 실제로 이뤄진 매매와 또 회원 중개업체를 통해서 받은 적정 시세 그리고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서 이걸 다 고려해서 선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 5억 2천여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요. 매년 올랐고 또 7년 만에 이제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이번에 유일하게 평균가가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고 특히 서울 강남은 20억 원을 넘었다 그 얘기죠. 네. 상당히 높네요. 지금 최 반장. 정부 여당이요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주식이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이제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감시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 그리고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정부가 구상 중인 기구의 실제 모델이 금감원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는 게 핵심인데요. 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도 만들어질 경우에 이처럼 이 새 법령에 따라서 국토부 등의 지휘를 받되 독립적으로 조사, 감독 기능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역시 이런 법령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실현이 된다면 국토부의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 또 국세청의 편법 증여, 금감원의 꼼수 대출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수해 현장 방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신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짚어봤지만요. 경남 하동, 전남 구례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호우 피해가 컸던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의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KTX 안에서도 호우 피해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명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 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어서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방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화계장터입니다. 문 대통령은 화계장터는 영호남의 상징적인 곳이어서 온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건강들은 괜찮으십니까? 건강은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식사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하는지. 예, 그래도 그런 와중에 또 인증표는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TV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와서 또 직접 보니까 얼마나 이제 피해가 큰지 또 그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얼마나 상심을 크게 받고 있을지 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요, 이 문 대통령이 남부 지역 수해 네. 현장을 찾았고, 네. 김정숙 여사는 네. 강원도 철원 철원도 수해 이번에 아주 현장을 피해가 또 오늘 컸죠. 찾았습니다. 네. 이 마을 복구- 전체가 잠기는 그런 맞습니다. 일이 지금 있었는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요. 흙탕물에 잠겼던 옷도 빨고 가재도구 씻는 것, 그다음에 배식 봉사, 무너진 제방을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수해 지역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3년 전에 청주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소위 일바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좀 지금 이제 자막을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네. 이제 아래 바지가 이제 보통 예, 예. 이제 지금 일할 잠깐 때 입는 보이네요. 예, 예. 농사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입는 일바지를 입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좀 편안한 이렇게 복구 작업에 유용한 복장을 입고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알리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알리지 않았어요. 네, 수행 인원이 좀 많으면 작업에 네.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수행 인력과 함께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김정숙 여사인지를 몰랐다면서요, 처음에. 배식 봉사도 했는데 네. 이제 밥을 주는데 네. 보니까 이제 김 여사가 이제 배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오전 8시 40분부터 고무장갑 끼고 수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신반장 얘기처럼 배식 작업 중인 이제 김 여사를 마을 주민들이 그냥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네, 알아도 보고 SNS에 사진도 올라왔고 또 네.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장면을 포착해서 네. 이제 봉사 사실이 알려져서 그게 현재는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도 확인을 뒤늦게 해준 맞습니다. 거군요. 이제 철원에 봉사활동을 네. 가셨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었잖아요, 정반장.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또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난 사망 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또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지만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가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건 지금 있는 예비비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추경을 재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일단은 지금은 예비비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4차 추경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후속 인사 후 호우 피해 현장으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주요 법원의 재판 소식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자,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의혹이기에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걸까요? 네,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또 차명 의혹이 불거졌죠. 하지만 손 의원은 투기도 아니고 차명도 아니라며 결백을 이렇게 주장해온 겁니다. 자, 우선 검찰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고 일반인이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구역이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갖고 그 자료 자체를 취득했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보여주자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 전 의원이 당시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 문건을 받아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에는 목포시가 사업을 진행할 구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알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확히 그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자, 그리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은요. 목포 옛 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입니다. 자, 손 전 의원의 조카와 손 전 의원의 보좌관의 자녀 등 3명이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검찰은 그 주인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손 의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 때문이죠. 매입할 부동산의 물색, 매매 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혜원이 결정하였고 매매 대금 및 취 등록세,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모두 손혜원의 자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혜원이 송금한 돈에서 납부한 사실, 수리비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음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혜원 씨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 전 의원은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이 건물 창성장을 언급하며 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예다라며 직접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문체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목표를 찾아 해당 건물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국회에서 홍보하고 또 동료 의원들에게 선보였다는 겁니다. 자, 법원의 판단, 검찰의 수사 결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직무상 도덕성, 현명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다른 법원 소식인데요. 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입니다. 자, 성적이 중위권이던 쌍둥이 자매가 이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하면서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빼낸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었죠. 자, 자매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제로 성적이 오른 것이지 답을 미리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이 오른 것이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논리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곧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급 상승해 이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이 되는 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미 아버지가 유죄가 확정이 된 만큼 딸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대법원 선고 사건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한 상병에 대해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한 상병인데요. 후임 병사들과 대화, 일종의 뒷담화를 나눕니다. 이 직속 상관인 대위와 상사를 언급하면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땡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땡나 짜증나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군 검찰은 상관을 모욕했다라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자, 1심 판단 무죄였습니다. 자,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자, 해당 상병이 이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상사의 구체적인 명령을 지땡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군 질서 유지에 반한다. 상관 모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나 모욕죄는 공연성,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요. 항소심은 당시 상병의 목소리가 다른 부대 간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며 이 공연성 역시 성립이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게 옳다라고 본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법원 공직자의 신뢰 훼손입니다. 네, 최 반장이 오늘 나왔던 주요 판결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또 그런 판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모욕을 했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결문 돌릴 필요는 없죠, 제가. 아마 반장들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반장들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최고 존엄을 향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최 반장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최고 존엄이 아니 전 중간 존엄이라니까요. 제 위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연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연성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죠. 혼잣말로 합니다. 혼잣말로? 일기장에 적는다거나 네. 뭐 남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모욕죄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일기장은 옆에서 압수수색할 들려요. 수 있어요. 들릴 정도 혼자만. 사무실에서 계속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녹음 좀 해가지고 좀 돌려요. 압수수색 좀 하려고.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비판을 망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제 뭐 저희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좀 이번 사건의 네.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 모욕죄라는 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최 반장이 말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해당 상병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다른 간부가 들을 수 있었던 만큼 공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상병이 직속 상관인 대위와 상사를 가리킨 만큼 특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자, 1심은 그 지땡이라고 한 게 이 표현이 저급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봤었는데 2심과 대법원은 이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군 조직의 통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역시 신반장이 정리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최 반장이 하나는 충족이 됐죠. 하나는 됐어요. 공연성을 갖췄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여성은 쉽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한 외국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됐다면서요? 네,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입니다. 거리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2018년 8월 열흘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태원, 홍대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또 일부는 숙소로 유인해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서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지만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요. 지난해 11월 덴마크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후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범죄인 인도 조약상 수배 당시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덴마크 법원에 동의 요청서를 보내놨다고 합니다. 자, 법무검찰 관련한 소식들을 짚어볼게요. 법무부의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가 이번 달 중으로 아마 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 조직 개편을 통해서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더 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만들고 대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대검 내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선임연구관과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그리고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정보기획관, 보통 이제 줄여서 저희가 범정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정인데요.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인데요. 이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2017년 권한이 축소되고 이름도 바뀌었던 건데 아무튼 이를 포함해서 대검 내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4자리가 폐지되는 만큼 대검의 지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편안에 따르면 들으신 것처럼 차장검사급 4자리가 줄어드는데요. 대신 또 2자리가 늘어납니다. 네. 이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을 두고요. 그리고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정책관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부를 또 확대, 강화하고 이 공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개편안인데요.
자, 이 외에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이 형사 그리고 공판 지휘 체계를 실질화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와 공판부를 1, 2, 3 차장 산하에 골고루 이제 나눠서 재배치를 하고요. 이 기존의 특수부였잖아요. 이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1, 2부가 있는데 이걸 기존의 3차장 산하에서 4차장 산하로 좀 이동을 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냈는데요. 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나는 뚜벅뚜벅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장관이라는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라면 재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심 선고 내용을 최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그동안 손 전 의원은 투기가 아니고 차명 보유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오늘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부동산 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들이도록 이렇게 한 혐의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데 손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공청회에서도 공개되는 등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청회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에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이 손 전 의원은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서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손 전 의원의 조카의 명의로 이 창성장을 매입한 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고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면서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손 전 의원이 만약에 투기와 참여가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선고 직후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신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항소를 하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공방이 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좀 고민했는데 아무튼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좀 짚어볼게요. 소설가 공지영 씨하고 배우 김부선 씨가 소셜미디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다만 조금 이제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 반장. 제가 정리할까요? 최 반장이 정리해요. 내용상 조 반장이 하는 게 더 최 반장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네. 제가 할까요? 최 반장이. 이 뭐냐면 이 공지영 씨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좀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걸 토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배우 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의 전 남편이 이 자신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었다라고 이 공지영 씨를 협박하면서 녹음 유출 사건에 대해 좀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무슨 녹음 유출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신 후보였죠. 간에 이 스캔들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여기 벌어졌을 당시 공지영 씨와 이 김부선 씨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여기에 나온 대화가 바로 이 당시 김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까만 점이 있다라고 주장한 그 내용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공 씨가 김부선 씨를 좀 지지하던 때였는데요. 녹음 파일이 유출된 이후에 둘의 관계가 좀 틀어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캔들 의혹 자체는 검찰에서 좀 무혐의가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후에 이 김부선 씨가 왜 그걸 녹음 파일을 유출을 했냐, 그러면서 공 씨한테 좀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이 전 남편과 관련한 사건으로 협박까지 이 공지영 씨한테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김부선 씨는 역시나 협박이 아니라 요청을 한 거다. 이 공 씨의 녹취 유출 사건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좀 정중하게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손해원 1심서 실형, 손 납득 어려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신 이름은 스푸트니크 V라고 지었는데요. 과거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갔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백신의 안전성이죠. 러시아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느라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 지름이 58cm의 작은 은색 공이 미국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입니다. 군사력과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강국을 자부하던 미국, 그 도도한 자존심이 구겨진 겁니다. 우주 기술에서 소련에 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미소 우주 경쟁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련의 후에 러시아가 또 하나의 스푸트니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이후 전 세계가 기다려온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미 공식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и,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러시아가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개문발차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정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통 백신 개발을 위해선 3번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스푸트니크 V의 경우 지난달 말에 1차 임상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2차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차 임상시험은 이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임상시험도 없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러시아의 발표가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ll, the point is not to be first with a vaccine. The point is to have a vaccine that is safe and effective. I would absolutely not be comfortable taking this vaccine. I know nothing about this vaccine. I have not shared any data. 독일 정부도 백신의 품질과 효능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임상시험기구는 정부를 향해 3차 임상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미뤄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비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순위인 의료진 접종을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시판은 내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이미 20개국에서 선주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노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무상 공급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ara ipakita ako sa kanila na tiwala ako at hindi sila nagkamali, nag-offer. Ako, pagdating, yung doktor nila o doktor natin, ako ang unang magpabakuna. Tignan natin kung pwede ba. Kung pwede sa akin, pwede sa lahat. 오는 11월 대선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반전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상 막바지에 돌입한 모더나사와 백신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with
Moderna to manufacture and deliver 100 million doses of their coronavirus vaccine candidate. 트럼프 대통령에겐 러시아의 백신 개발 소식이 악재이긴 한 듯합니다.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뒤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까지 배출했습니다. 미국은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인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나서야 비로소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 전쟁의 승리를 추억하듯 백신 이름에 스푸트니크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어로 동반자란 뜻입니다. 백신의 안정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칫 인류의 동반자가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이다. 영화 동작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일까요? 홍콩보안법.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언론사 사주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분리독립 선동, 외세 결탁입니다. 말 그대로 공안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빙가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 10일 200여 명의 공안이 빙가일보 사옥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미 라이와 임원진 등 6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현대판 매국노인 지미 라이가 체포돼 홍콩 분리주의 세력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면서 반기기도 했습니다. 시퍼런 서슬을 드러냈던 홍콩 당국. 웬일인지 구속 하루 만에 보석으로 지미 라이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서 앞을 지키던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손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헤드라인이 선명한 빙가일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미 라이는 떠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우산여명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아그네스 차우도 구속 하루 만에 역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I would say that it's very obvious that the regime and the government is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uppress political dissidents. And this kind of situation would not only happen on me, but will happen on more and more Hong Kong people in the future. 홍콩 당국이 이들을 풀어준 건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가 이 홍콩 정부와 같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석방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체포는 일종의 맛보기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콩의 민주화운동가 조시아윙은 지미 라이와 아그네스 차우가 체포된 지난 10일 영상으로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Now is the most urgent situation in Hong Kong. I hope this is not the last video before I'm arrested in the upcoming future. Perhaps the time for me to continue to fight for freedom in Hong Kong is already counting down. 힘으로 민주주의 열망을 찍어 누르겠다는 중국의 구상. 홍콩 시민들이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듯 싶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빙가일보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오늘도 완판됐습니다. 빙가일보 모기업 주가는 이틀 동안 1200% 급등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홍콩 최대 미디어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민주개미의 힘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도 홍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싸워왔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스푸트니크 V 쏘아올린 러시아, 우주전쟁의 추억.
아까 주관장 발제에 잠깐 나왔던 게 네.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이제 맞아요. 발을 내딛었던 유명하죠. 장면 있잖아요. 영화도 봤어요. 네, 저희는 네. 뭐 자료 화면으로 다 봤을 네. 텐데 사실 뭐 저희 중에 이걸 직접 당시 상황을 봤던 건 혹시 국장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봤다고요, 그거를? 그게 1969년 7월 아니에요? 국장, 근데 제가 약간 7월생인데 지금 최 반장이 뭔가 의도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을 잘라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 69년 7월인가요? 아까 좀 혼잣말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정신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 반장. 차례 얘기 좀 해요. 동시에 얘기하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최 반장이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그렇습니다. 게 네. 정 반장의 분석인 거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뭐 닐 암스트롱 아니면 그 루이 암스트롱 잘 아시지 않을까요? 진짜 정신교육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이러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따 아마 끝나고 가정의 멤버가 다음 주부터 바뀔 것 같네요. 네. 자, 그나저나요. 러시아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 반장 지금 백신 개발 상황이 어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모더나의 속도 가장 빠른 편입니다. 지난달 27일 3만 명 규모의 3상 임상 시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독일 바이온엔테크와 손잡은 화이자도 역시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두 제약사 모두 이르면 10월쯤 최종 결과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백신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바이오텍과 시노팜 모두 3상 시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10월 안에 백신 등록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어디서든요, 뭐 안전성이 확인된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어때요, 최 반장? 네, 뭐 어제를 기준으로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17일 만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선 건데요. 국내 감염이 3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9명이었습니다. 국내 감염자는 지난달 22일 39명 이후 2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뭐 좀 전국에서 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있었던 이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후 8명이 추가로 감염된 걸로 확인돼 지금까지 9명이 확진이 됐고요. 방역 당국은 접촉자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에서도 격리자 2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 관련된 확진자가 모두 6명이 됐고요. 경기도 용인에서는 대지고 학생 2명과 죽전고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지고의 같은 반 학생과 담임교사 중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죽전고는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포 이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격리자 가운데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 관련된 확진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오는 19일부터요. 결혼식장, 그러니까 뷔페도요.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클럽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뷔페 사업자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유족, 조문객 준수 사항을 미리 설명하는 사전 설명 의무제가 실시됩니다. 중대본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QR코드 도입도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여름철을 맞아서요. 야생 진드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습한 풀밭에서 흔하게 야생 진드기가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 그늘질 풀숲, 목장 주변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야생 진드기 밀집도가 높다고 합니다. 야생 감염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이 되는데 고열과 구토, 설사는 물론이고 혈소판 감소로까지 이어져서 치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오늘 경북대 병원 의료진들이요. SFTS라고 하잖아요. 집단 감염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SFTS에 감염된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튀면서 감염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응급 환자를 치료할 당시에는
SFTS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5명 외에도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열과 구토 등 SFTS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민주당 부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상당히 지금 좀 논란이 지금 부산 쪽에서 상당히 크다면서요? 네, 부산 경찰에 따르면요. 일단 사실관계를 전해드리면 지난 11일 한 식당에서 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종업원에게 좀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당사자는 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 시의원 측에서 이제 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의자 측 변호인과 함께 증거와 증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이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퇴하면서 부산시 행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이 민주당 부산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따라 이 부산 시민이 아연실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성추행 당시 이 CCTV 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된 해당 시 의원이 종업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는데요. 자, 부산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린다. 이 시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일단 부산시당이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좀 이제 징계 절차,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속보가 내일도 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요.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 쏘아올린 러시아 우주전쟁의 추억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이번 수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4대강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정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태풍 장미가 가고 긴 장마도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두 개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는 모양새입니다.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그리고 태양광 산사태 논란입니다. 이 먹구름 8월에도 계속 여의도 언저리에 머물 것 같습니다. 먼저 4대강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건 여권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친이계 인사들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인 권성동 의원 등이 모든 스피커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비가 이대로 4대강을 하지 않고 옛날 강 그대로 뒀다면 다 범람했다고 봐야죠. 낙동강 둑을 지나가면서 물이 막 차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때 그 낙동강 상황이었으면 벌써 넘쳤는데 참 다행이다. 그렇게 4대강 보호가 원인이라고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폭파시켜라.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큰 강이 아니라 작은 하천부터 정리해야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류 지천부터 하자고 했는데 4대강부터 파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 친이계에서는요. 원래 작은 하천에서 하천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려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본류부터 파내줘야 지류지천에서 본류로 빨리 이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본류를 먼저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지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사업이 스톱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큰 강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작은 하천들까지 정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추가 사업을 멈추면서 상류에 있는 작은 하천들까지는 정비가 끝나지 않았고 이게 결론적으로 피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은 보를 만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4대강 보는 강물을 일단 막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이 아니라 홍수를 더 키우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물을 가운데로 흐름을 끊어놨기 때문이고요. 10여 년도 안에 4대강 보 주변에 보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홍수가 난 일이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장이 말해주는 거니까. 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이지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량을 막아주는 기능은 아니죠. 네, 통합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에서 피해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환경 전문가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0억 넘는 세금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란 건데 이름은 4대강 사업이 아니지만 섬진강에서도 4대강 사업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입니다. 섬진강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겠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낙동강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통합당 등 야권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수해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한몫했다 이렇게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간 지역 태양광 설비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가 쓰러지거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깎은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북 금산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주민의 얘기입니다. 태양광에서 토사하고 물이 흘러나와서 3% 전체를 다 덮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이렇게 산이었어요. 여기 다 이런 산이에요. 근데 지금 태양광 만든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12,0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단 12개에서만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0.1%, 그리고 1,000건의 산사태 중에서 1%인 셈입니다. 최악의 홍수를 겪은 전라도 산지 태양광에선 산사태가 한 건도 없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남엔 총 845곳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한 곳도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산업부가 산림청과 함께 태양광 산사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대강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됐는데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 소식은 잠시 후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오늘 발제 4대강 태양광 산사태 논란, 정부 실태조사 나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태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정부가 아마 그 후속 작업에 나선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오늘 환경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홍수 피해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홍수 피해가 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전과 이 피해 상황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서 농어촌 공사,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까지 참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합동수사단의 발표 이후라도 이 데이터 측정이 공정하냐라는 문제를 야권에서 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 자체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반장 발제 뒤에 보니까요, 정부가 태양광 산사태 논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나서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직접적으로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선 산림청이 산사태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경사가 심한 산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 이후에 허가 건수를 60% 이상 줄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와 산사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8월 임시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이제 4차 추경 얘기는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별 재난지역 관련한 얘기도 추가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요. 현재는 7곳이 지정이 된 상황인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 수해를 입은 남부 지역까지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 공수처 부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출범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들 선임에 법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7월 15일인데 한 달이나 늦춰졌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 반장, 네. 야당의 8월 임시국회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공수처에 대해서는요. 일단 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공수처 강행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정권과 일부 방송가 간 권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요.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부동산 실정 프레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8월 임시국회에서는 결산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추경안의 집행 내역을 훑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나 낭비 등 낭비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8월 임시국회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민주당은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요, 봉사활동을 이어갔다면서요? 네, 일단 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이 당권 주자들과 이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전북 남원에 있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이달 29일 열리는 이 전당대회를 불과 지금 보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합동 연설회와 토론을 취소하는 대신 현장에 가서 삽을 들고 이 수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당초 연기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충남, 대전, 충북 지역 대의원 대회도 취소하고 온라인 연설 등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오늘 통합당에서는요. 추경호 의원 등 그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그리고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해서 수해 복구 예산 지원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재민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당 역시 이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대폭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정치권이 수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4대강 역대 최대 규모 조사단 출범, 태양광 산사태도 실태 조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오늘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하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안 등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해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며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96%, 전임이 84%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날 전국 회원의 4만 3천여 명 중 70%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4,000명에 대한 기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의료 인력의 공공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한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원 단체 문자를 통해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14일 총파업 규모와 강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측에선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관련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정입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사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공공의료 확대와 그다음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밀접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의대회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가 부족해 생기는 불법 의료 현장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불법 대리 처방입니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처방 프로그램에 간호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대리로 처방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엉뚱하게 처방을 내고 환자에게 잘못 투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PA를 경력 간호사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력 간호사들이 부재하게 되고요. 이번 결의대회 현장에선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늘려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사실 1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감염병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 됐을 때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는 전담병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환자들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돈이 걱정이 돼가지고 치료를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각 지구별로 피켓팅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우리가 그냥 기관에서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는 노동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 의대 정원 확충, 불법 의료 근절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의료진들이 처한 처우 개선 문제까지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한의사협회가요 모레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와의 협상도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요, 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설문 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수 확충 방안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5천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의사 집단 휴진이 내일 모레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요. 진료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휴진 계획이 있는 병원들의 신고를 받도록 했고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필수 진료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병원협회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잘 합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강지영 반장 수고했습니다. 현장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긴 장마로 전국 곳곳 쓰레기섬 몸살입니다. 50일째로 접어든 역대 최장 장마가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의 모습이죠. 청정지역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고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호수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나뭇가지와 폐플라스틱, 고무 비닐류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전국 곳곳이 쓰레기 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 하류 쪽은 사정이 더 심각하죠. 그리고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부유물의 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20일 뒤면은 부유물이 가라앉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마가 그치는 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미리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좀 할까요? 맑은 하늘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최반장이 계속 중얼중얼